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동남아 순방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한중 관계 복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미중 균형 외교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드 해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을 그었던 이유가 일본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북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낸 뒤 한미일 공조도 북핵 대응을 위해서라며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미일 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까지 가면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전면 대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려는 포석도 읽힙니다. 하지만 당장 보수 여당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거라며 비판에 나서는 등 미중 균형 외교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청와대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하는 공항서부터 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ますが、フラッシュに笑顔で고급 료칸에서의 만찬과 뒤늦은 생일 축하 꽃다발까지 일본은 이방카 트럼프의 방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전통 음악과 음식으로 일본식 접대 문화 오모테나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렸습니다.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최측근, 이방카란 인물이 이미 거물급 정치인을 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또 모레 있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방카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아베 총리와 일본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방카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국제여성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이방카가 조성하는 기금에 위안부 위로금의 5배가 넘는 556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반발하는 친박계를 향해 추태 그만 부리고 떠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잡고 호가호위해놓고선 탄핵된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한 반발을 진화하는 수준을 넘어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청산 의지까지 드러낸 겁니다. 이에 맞서는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제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제명 대상으로 꼽힌 의원들 측에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아직 구체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 친박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바른정당 내 통합파의 한국당 복귀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복당의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고 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르면 6일에는 탈당을 해 한국당에 재입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탈당 인원과 관련해서도 당초 1차로 8명 정도가 예상됐지만 통합파 의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신비님 말씀을 어떤 분인가가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심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안철수 왜 저러지? 저도 이해를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서 무슨 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말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그걸 이제 깨달아, 씨발. 저래 대가리가. 그래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뒤에 좀 잡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뭘 해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 노선을 바꾼 게 아닌가 일단 워딩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다. 사실은 안철수의 경쟁자는 기타의 다른 정도의 사람들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의 경쟁자는 이현주예요. 이현주 언젠가 안철수 힘 뺏기면 물어뜯는다. 그렇죠. 뒤통수 팍 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 중에 국민의당은 뭔가 좀 존재감 이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국정감사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아젠다들 속에 어정쩡한 거야.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다가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좀 국민의당 사람들은 뭔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 살아남겠다면. 내가 신비님 영향도 받았지만 이 스탠스를 바꾼 건 나 때문일 거라고 봐. 물론 농담이에요. 농담이면 간만에 건 들으십시오. 안철수 정계원 때 1년 정도면 한다고 그랬잖아.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여름에 아마 또 해외 유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표를 써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정상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오기, 질투 정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정상 정치로 돌아온다면, 지금 개헌도 앞두고 온갖 적폐청산을 앞둔 세월호 진실규명 법안도 지금 11월 22일 날인가요? 이게 지금 상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놓고 잘한 건 잘해야 당신도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거든. 그런데 그냥 오기와 질투로 가득 쌓여가지고 잘한 것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깐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민의당이 까면 이게 굉장히 천박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근거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래도 나름 친일과 친미와 독재의 DNA를 갖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무슨 근거도 없어. 맨날 말만 하면 MB계라고 욕이나 쳐먹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 쪽으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까 권 PD 말대로 당에서 축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내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중심의 위원장들이 안철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사퇴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거는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발표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지만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위원장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정상 정치로 돌아와라. 국민들이 예전에 촛불 이전의 국민하고 달라졌다. 이제는 꼼꼼히 우리 국회의원 누구이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크가 잘못됐을 때는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그럼 이것들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한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합심해서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거기에서 국민이 박수를 주고 지지를 보내줄 거다. 지금처럼 하면 좆된다. 안철수 씨.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 보면 양대 산맥, 안철수와 박지원, 이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헷갈려요. 안철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박지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시정연설이 있던 날 보도자료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다, 시정연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난관 극복의 의지가 밝혀졌다,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이어서 뭐가 나오냐 하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까기 시작을 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언론을 링크를 걸면서 까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면 이 박지원 씨도 이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철수 씨를 보면 저는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거든요.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쪽의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내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그냥 기사로 쓸 수 있게 안철수가 묵인을 했다 내지는 기자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
매우 훌륭해. 매우 훌륭하면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요. 저쪽 적폐 세력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김상조를 비롯한 이 홍종학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후보자면 이쪽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강원 양책을 쓰면서 지금 농락을 하고 있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전자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호감을 좀 얻으려는 지역에 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기만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네.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종학을 물어뜯는 것은, 홍종학 후보를 물어뜯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종학 후보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갖 낭설과 카더라로 씹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조각 퍼즐을 지금 끼는 게 홍종학인데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진 않다. 네. 속마음이. 그러면 이제 물고 현 정부가 못하면 물어 뜯어야죠.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현 정책이 또는 부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특정 계급을 위한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물어뜯으면 안 되죠. 근데 홍종학의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식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를 승계하라라고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홍보한 자료를 놓고 그거를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어뜯는 거는 잘못된 거다. 아직도 방향이 아까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중 관계가 그 국민의당이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또는 국민에게 아직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는 있으나 아직은 멀었다.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예, 좀 일관되게 그냥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한때 우리의 동지였던 관계에서 보면 국정을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협조해야 돼요. 국정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처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쯤 됐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야당의 입장으로 보기에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투쟁을 하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철수가 했던 비난이 자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홍종학 의원에게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를 증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생 아니고 일단 중학생이고요. 네, 맞아요. 13살이니까. 그리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써서 그 세금을 내줬다. 세금을 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적인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했는데 방금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가 아니라 절세, 그 네. 국세청 가이드대로 한 건데 2012년에 기사들이 성지처럼 지금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고3 때, 그러니까 1979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유승민도 똑같은 케이스.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왜 까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흠만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게 되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 돈을 주고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고3이란 말이에요. 안철수가. 이 돈을 어떻게 매매로 이 학생이 받을 수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2층 주택과 토지를 가족들한테 이제 안철수를 포함한 가족들한테 줬는데 안철수 지분은 그중에 20%란 말이에요. 오호, 매우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당시 상속세 법에도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자기는 저서에도 썼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네. 네. 하지만 고3 시절에 할아버지의 땅을 자기가 돈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서 받았고 이 지분이 9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9,200만 원이에요. 92년도예요? 네. 우와.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지금
홍종학 의원의 가족사와 비슷하게 지금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본인은 그거를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무슨 돈을 주고 샀는지 세금은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증빙은 하나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 그렇죠. 그러면서 돈 빌려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고 다 한 것까지 비난을 하고 있다. 아, 이 사람 진짜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제가 패친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잘 안 밝히고 고위공직자가 세금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런 비슷한 증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크지 않은 증여인데 증여세를 내려고 하니까 세무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국세청 직원이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꼼꼼하게 세금을 내려고 그러냐. 이런 반응까지 한답니다. 사실은 국세청에서. 그러면서 당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봤었다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꼼꼼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아왔던 그런 오랜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된다. 원칙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공직에 나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공직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거 뭐 물려받은 돈으로 뭐 옛날에 관례상 그랬으니까 그렇게 뭉개고 지나가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홍종학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죠.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제2의 김상조 사태다. 그러니까 지금 홍종학 후보가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그 경직함과 전문성, 그리고 감수성, 그리고 그의 혁신성이 기존의 관료들 또는 지금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이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이익이 맞물려서 홍종학이 오면 좆됩니다. 씨발. 이게 짱돌 쳐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관료들, 기득권들이 강력하게 홍종학이의 혁신적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국민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러 가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리고 그거를 앞세워서 안철수와 박지원이 홍종학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과 같은 한패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가 없는 국민의당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리고 국민의당의 총수가 기득권이라는 것, 적폐 세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들은 마치 홍종학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급적으로 단결되어 있다. 기득권에 계급적으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들통나는 사례. 그러네요. 그래서 개새끼다. 그러면 이 세 당은 계급적 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야, 씨발. 이제 다 알잖아. 그러네. 그런 정황들이 곧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축출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명종님 얘기했던 대로 구급 하위직이라고 봐주지 마라. 관련된 자 모두 옷 벗어라. 그것이 시대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 안철수는 그렇게 계급적 연대를 한다고 보면 박지원은 왜 그러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하죠, 이 양반은? 박지원은 그 계급에 붙어서 정치를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역하는 거죠. 돈 뭐 재벌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재벌가의 일가예요. 사돈이기도 하고 등등의 어쨌든. 그럼 계급 연대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박지원도. 계급적 권력적 계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계급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홍종학의 불법 행위로 오인돼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홍종학 후보자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주주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한겨레 신문이 보면 예전에 국세청에서 이야기한 절세 가이드라인 이거를 기사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대로 했다고 쪼개기 편법 증여라고 지금 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언론들의 그 행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자별로 다른 건가? 이게 아니면 회사에 어떤 그 방침이 없는 건가? 나는 이게 모르겠어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국세청이 권고한 또는
절세를 위해서 권고한 이 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철수와 박지원은 이 안을 정상으로 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죠. 이게 잘못됐다. 공정하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었네. 그러니까 맞네요. 이번에 그 있는 사람들은 좀 소금 더 내라. 그래서 이 절세법을 없애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국회의원이죠. 그러네요. 예,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나도 그랬고 안철수도 나도 그랬고 유승민도 그렇잖아. 유승민 나도 했고 있는 놈들 다 했으니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 있네. 그럼 홍종학이를 욕할 게 아니라 홍종학 후보 때문에 그럼 이거 좀 개정합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넘어서 이자들이 기득권과 같이 한 몸이 돼서 홍종학이를 몰아내려고 하는 김상조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예.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까? 예. 자료를 막 그 얘들이 갖다 주고 공정위 얘들이 갖다 주고 못 오게 막 처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부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니네들 더 압박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게 사실 그 홍종학 전 의원이 지금 현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뻔하잖아. 필리버스터 우리 예. 다 들었잖아요. 예, 뭘 다 계획해야 들었고. 될지. 대기업 중심의 그 재벌 중심의 그렇죠. 경제 체제를 바꿔서 중소기업 위주로 원투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맞아요. 봐요. 예. 그 중에는 뭐 V3도 포함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위협감들 그럴 수 때문에 있어요. 지금 예. 파상 공세로 전체가 다 손을 잡고 지금 공격을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음. 사실 그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어요. 청문회에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들,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청와대도 홍종학 후보자를 믿는 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문회를 보면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필리버스터 때처럼 혹시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그리고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제는 이래야 되고 중소기업은 역할은 이렇고 대기업은 이래야 되고 막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기대감도 있어요. 제2의 필리버스터 그러게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막 할 말 마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살짝 기대가 되고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나타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안철수 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신랄하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칼을 갈고 있는지. 아니 이게 칼을 갈았다고는 하는데 좀 웃겨서 명문대 출신이 아닌 중소기업가가 한계가 있다. 소양이 없다는 말은 벤처기업인 중기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힐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예. 네. 책에서 했던 그 의도가 전혀 이게 아니라고 홍일학 의원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는 더 걱정인 것은 청와대와 야당이다. 뒤늦게 이런 문제를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 상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증여세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임대료로 갚아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쪼개기는 국세청이 장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려주고 임대료로다가 갚아나가. 뭐 이거 아주 정상인데? 잘못한 건 본인이죠. 그러니까. 고3 때 증여세 안 내고 어떻게 땅을 샀는지를 밝혀야 되는 그 서울대 상황이에요. 가려면 공부만 열심히 했을 텐데 아니 거기다 막 그러면 돈도 팍 본인 주고. 말대로 도움받지 않고 매매했다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면 되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씨 지금이라도 밝혀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다. 자기 편 챙기려고 이성의 눈 가리고 정의의 잣대를 구부린다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마저 부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이런 얘기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이 사람.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매달리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더 극심한 캠코더 인사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파다하다. 아니 그럼 인사를 그럼 어디서 해? 여기서 하지. 아니 저는 이 코드 인사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자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코드 인사는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캠프 코드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정책을 국정을 펴나갈 때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코드 맞는 사람들,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공격을 하려고 만든 말이고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는 일을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정부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까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당 사람들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공의 것이라면서 논공 행상의 잔치상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위임받는 엄중한 자리다. 그 책임에 걸맞게 능력과 자질, 덕성과 평판을 검증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백고 씨가 이게 어디서 베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 네, 홍종학 후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내가 안 대표 마지막 구절 읽었던 건 부분은 공기업 공공기관. 이거는 홍종학이 필리버스터에서 자기 능력을 다 국민한테 밝혔거든요. 내가 어떤 인물인 거를 끝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박수를 받았고 오히려 필리버스터에서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게 홍종학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굉장히 스타가 됐죠. 스타가 돼버린 거는 이미 다 검증을 받은 거고 지금 그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굉장히 중기벤처기업부에서는 필요한 인물이라고 봤고 이 인물을 갖다 놓으면 기득권 세력들이 또 공정위처럼 홍역을 먹으니 그렇게 하나요? 개혁이 됐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몰매를 맞을 곳이 안랩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문장을 가져와서 이걸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박근혜 때 우리 쪽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수도가 터져가지고 잠깐 메꾸고 오느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받는다 또. 자유한국당이나 안철수 씨 홍종학만큼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얻고 다닌다. 얻고 뭐 다닌다. 존경을 해줄 수 있어 사실은.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분은요, 제가 진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꾸준히 들었던 그런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요? 미모가 출중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항상 저 역할. 그러니까 항상 저 역할 열받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가분들을 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그 열정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가 해외에 갈 때, 문재인 대통령 해외에 갈 때 하는 그 열정 뭐 이렇게 비교를 막 해보면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새가 날아든다에 주는 그 힘이 되게 강해요. 서버 분석 같은 게 나라별로 나옵니다. 나라별로 나오는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에 새가 날아든다를 듣는 분들이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 해외 쪽에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뭐 알래스카에서 저번에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네. 알래스카에서 그 동토의 땅에서 와. 핸드폰으로 우리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그 얼음집에서 그걸 듣고 있어요. 그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피자집 하세요. 그 이름이 뭐죠? 이렇게 얼음 이걸로 거기에서 그 듣는다고 생각하니. 거기는 남극? 어쨌든 자, 어쨌든 거기에까지 한국 사람이면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고 고맙고 막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 그 단체 톡방에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터라 이분 한국 나오시면 꼭 한번 모셔야겠다 했는데 마침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켈리 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예. 토론토 켈리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방송빨 쫙 목소리인데. 고정 패널 시켜버릴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해외에 있다는 건 우리들하고 감정이 다를 거예요. 네. 광화문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우리들이 맘만 먹으면 뭐 새벽에는 택시 타고 가거든요. 한때는 참 그런 일 참 많이 했는데 한 2년 동안은. 그죠. 근데 캐나다에 있다는 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고국을 향한 열정이 막 넘쳐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9년 만에 한국 나왔어요. 20년 살았는데요. 네. 2번 나왔는데 네. 이번에 9년 만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박근혜도 당선됐고 이명박 당선될 즈음에 가셨네 그럼. 97년으로 갔으니까. 예. 너 배신감 느낀다. 왜요? 그 지난 9년 쏙 빠져가지고 한국에 안 왔다는 그렇죠. 말이야. 억울했어요. 진짜. 와서 같이 탄압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얄미워. 그 사이에 9년, 아까 말한 20년에는 뭐 이제 DJ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그렇죠. 있었을 것 같고 그 사이 이명박 당선될 즈음에 한번 나오셨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잠깐 왔다가 부모님하고만 보내고 다시 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엄혹한 시절은 다 배 따순 데서 지내시고 복지국가 죄송합니다. 캐나다에서 지내시고 딱 이게 세상이 변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게 항상 이랬나? 동포분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밖에서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든 가서 내가 만져보기라도 할 수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만 뉴스를 접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더 불끈해져요. 네, 그렇죠. 근데 캐리님은 고마운 게 그 시민의 눈 171개 대표하는 해외 대접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SNS 팀이 있어요. 네. 진실 팩트 알리기 팀에서 네네. 같이 해외에서 원조해줬다는 거. 그렇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게 해외에서 하는 활동의 처음에는 뭐니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예요. 맞아. 세월호 참사로 깨어났죠. 아이들이 저희를 깨웠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역사를 국내 역사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의 해외에 있는 분들의 역사도 깨웠어요. 다 바꿨다는 거.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 조국이 왜 이랬지? 그전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제가 그전에 뭐 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범한 또 한 명의 아줌마였는데 내 스스로만 보고 살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대한민국이 저 정도 수준이었나? 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일어섰어요. 이게 미주나 해외 전체에서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전체적인 집회를 하고 했는데 정부가 유가족분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참담했어요. 진짜. 그러네요. 지나치 보니까 김진태가 했던 말이 기억나네. 다 빨갱이들 해 막 조소했던. 맞아요. 예, 기억나네요. 특히 프랑스. 뭐 프랑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 나갔죠. 그리고 저희가 김기춘 그가 지시해서 미시 USA를 탄압하라는 게 그 고 비서관님 노트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미시 USA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뉴스 그 신문의 광고도 모집을 직접 해서 콩나물가 모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저희 그렇게 모아서 하고 그리고 동시 집회 미주에서도 했고 유럽에서도 했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저희가 오게 된 계기가 여기 지금 제가 오게 된 계기가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세월호 이후에 이뤄졌어요. 예, 그 이야기는 잠시 조금 후에 더 길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막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그렇죠. 못하게 끝이 없어요. 생각나는다 열심히 들으셨죠? 그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전문 뭐 영역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서툰 부분도 있고 그럴 테지만 생생한 신비님의 그 제가 쌍욕으로 들려드리면 그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속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방송에 게스트들이 와서 여기 보면은 울컥해진다는 마음이 이제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와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분 나쁘게. 이게 전부 세월호로 덮여 있잖아. 세월호 덮여 있고 정말 힘들게 싸우는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 모습 이상을 벗어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가장 불만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마이크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도 좀 방송 3년째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 네. 여기에요? 제가 물었잖아요. 네, 울컥했죠. 지하에 이렇게 내려가는 입구를 딱 보는데 아유.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외향에 치우치고 방송 잘 만들어지는데 뭐 외향에 치우치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받는다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게 내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향은 어떤 면에서는 태도거든요. 그 태도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저는 저희 특히 세간다는다 방송은 쫄 망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나왔는데 취임식 때 입었던 옷 똑같은 넥타이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심 잃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쨌건 저도 반갑고 고마운 게 그런 분들의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방송도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그 실체 사실은 뭐 넷상으로는 뭐 가끔씩 사진도 보고 그렇게 되지만 그 본인의 어떤 실체를 직접 눈앞에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행사를 하고 돌아가시는 즈음인 거죠. 네.
행사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4.16 해외연대라는 그 풀뿌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외에서 행동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모여서 행동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4.16 해외연대인데 각 나라 45개국에서 지금 60명 가량이 들어와서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다이렉트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그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촛불로도 저희가 참여를 많이 했죠. 촛불에 참여하고 그런 그걸 해오면서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어디 자카르타에 가셨다가 이런 분들이 한번 모여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돼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지금 지난 26일에서 30일 4.16 해외연대 서울 포럼 2017 1기예요. 첫 기회인데 그래서 지금 12개 국가에서 37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그 포럼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얘기를 좀 쭉 해줘 보시죠. 어떤 활동했는지. 단 하루도 지금 쉬지 못했어요. 네. 2박 3일 원래 기간을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그룹으로 저희는 초심은 정말 세월호 그룹에서 이게 많이 깨어졌어요. 그렇죠. 세월호를 계기로. 그래서 이제 재외 선거나 평화 통일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포럼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를 첫째는 무조건 세월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주제로 그 재외 선거 우리가 참정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크게 봐서는 통일의 그런 어떤 우리 그렇게 해야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바람직하시네요. 거의 말씀하시는 수준이요. 본인은 뭐 일반 주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강경화 외교장관 정도 어떤 시각 갖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포스도 그 포스죠. 굉장히 지금 포스가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민들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를 봐도 고국의 아픔에 물론 정반대이신 분도 계시죠. 솔직히 부끄러운 분들. 가면 막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가치가 애국이에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걸 막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럴 거예요. 아마 프랑스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간에 자국 국민들을 안 다치게 하려는 노력들은 어마어마한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떤 시각이 높아져 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내 조국이 내 조국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캐리님하고 오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역사에 주거나 인류에 주는 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171개 회의 동포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그걸 또 행동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일반 시민들이 촛불로 결집되게 됐고 다시 거기에서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 이제 관을 감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통일 문제까지 가겠다는 게 평통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화통일자문위원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쭉 여기까지의 인도가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다. 가장 큰 선물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식 잃은 서름을 딛고 끈질기게 투쟁해줬던 유가족들의 투쟁 의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결합돼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놔버리는.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몇 분이 오셔서 해외 유가족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몇 분을 직접 뵌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같이 와서 딱 뵀을 때 그 버텨주셨다는 거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또 같이 버팀목이 돼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그분들과 역사의 장소인 강화문에서 제 촛불 집회 일주기 그때 갔었거든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저희를 넣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저희가 가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라는 그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감동 그 자체였고 그리고는 무거워졌죠. 이게 그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뭐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건 장난이었다. 그 장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같아요. 그게 연대거든요. 서로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주고받는. 해외에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반대로 사실은 우리 실훈이 저거거든요. 실훈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박근혜 탄핵의 힘도 저 밑바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들로 봤을 때 서로가 서로 고마워서 빚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갚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캐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날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신비가 가장 잘생겨서 들었고 두 번째는 왜 비웃고 그래. 사실이잖아. 난 팩트를 인정해? 얘기하고 있는데. 코가 질려. 두 번째는 우리 곰 PD가 처음에 할 때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굉장히 높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곰 PD의 그 편집에 드리는 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우리 캐리님이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지 감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돌이켜보면 첫 번째가 우리 곰 PD가 갖고 있는 철학. 새날은 세월호 아이들이 지켜주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지켜준 게 그 아이들이었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했다. 다시 이런 말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딱 2년 됐네요. 2년 전에 병원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맞아. 그때 정말로 굉장히 안 모르는 좋았죠. 아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병원 같이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제 평상시 때는 그게 건강에 자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병원 갈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업 망한 이후에는 정기 검진 같은 거 생각도 못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한 2달만 늦게 왔으면 아마 겨울에 쓰러졌을 거라고. 그래서 와 누군가가 지켜주는구나 그런 느낌 받았을 때가 꽤 있었고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기운인가 와서 우리를 딱 이렇게 어떤 좋은 기운으로 감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좀 성격상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제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밤에 한 새벽 3시쯤 혼자 있는 캄캄한 녹음실에서 들으면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안도했던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들 갖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생긴 것들이 모아져서 그게 연대의 힘이 되고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본인도 이명박근혜의 기간 9년이라고 했지만 그거 우리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떤 본 딱 느낌은 아마 저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겉모양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겠냐고요. 들어오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내조국인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바꿨어. 그치. 박근혜는 나도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분들이 주는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박근혜가 함부로 못하게 하는 요소 같아요. 해외에 있는 각 동포들이 그 활동한다는 거, 뭐 피켓팅하고 이거 활동한다는 게 단순하게 누구 봐라, 박근혜 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그러면서 그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압박적인 요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 조만간 있으면요 해외 탄압에 관련한 문건이 하나 또 나올 겁니다. 해외 탄압 계속 나오죠. 저희 종북몰이 되는 것도 나오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리는 거, 현지에서 알리고 오히려 그 압박을 한국 정부에서 받는 거. 그거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집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알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죠. 누구보다도.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11월 달이 됐거든요. 무슨 소리냐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정권 교체 이후에 세월호 진상규명 목소리는 그렇게 안 컸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2기 특조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2기 특조위 출범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 이제 법 통과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최소한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대 못할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더 누더기게 되면 법안들이 뭐 이건 가져가는 게 좀 이상하다, 안 좋다 막 땡깡을 부리면서 그리고 또 특조위 구성하게 되면 야당 몫에 특조위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야당을 기준으로 야당 숫자를 늘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3대 6에서 그거를 지금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그 수정안을 올리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올려서 그 가장 많이 차이나는 발제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근데 통과부터가 난항인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특히 친박 쪽은 세월호 하면 질색팔색하잖아요. 당연하죠. 당신들이 그 범인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외의 당들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죠.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나 국회 몇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자기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을 벌써 했으니 약속한 거 지켜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너 정치인 하지 말라. 우리가 그 권리를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네. 그 집단적으로 그렇게 반발할 게 아니라 한국당 내에 양심 있는 의원들은 찬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월호 진실이 본인들한테도 누가 되는 것이고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 사찰할 때 야당만 했습니까, 당시?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도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 그게 까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후에 본인들 가족이 언제 또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재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싫은 놈 어차피 관련자들은 어쩔 수 김진태 같은 놈은 찬성받기도 싫어요. 이 법이 김진태한테 찬성받아서 통과되는 거 저도 싫고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해야죠. 네, 그것이 이제 상식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까지 20 며칠 날이죠. 지금 법안 상정이? 네, 22일이죠. 이때까지 반대하는 놈들은 국민 용서치 않을 거다. 두고 보십시오. 봐야죠. 예. 그리고 믿고 지켜볼 있습니다. 겁니다. 예.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촛불이었고 그 촛불의 밑바닥이 세월호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거나 혹시 이렇게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또 촛불 국민 하나하나가 지켜보고 있고 또 믿고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항상 비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당신의 소신들로 해가라.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특조위에 관련해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접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어요. 방송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야당이 반대나 해서 완전 누더기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정부 법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법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 들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건의 흐름을 바꿀 만한 뭔가가 나왔다고 하면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본부 같은 거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2일 날 어쨌든 몇십만이 짱돌 들고 국회에 가면 4개거든요. 문이 동서남북. 지키고 있다가 반대하는 놈 나오면 조사버리자. 항상 나오는 짱돌. 그냥 조사버려. 너 김진태야 이리 와. 그냥 조사버리면 되거든요. 제가 곰곰하게 그 생각해봤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바른정당과 뭐 자유한국당 합당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오죠. 그때 37명이 탈당해서 나왔던 힘이 뭐였을까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진짜 무서웠겠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안 올라서 막 그래서 바른정당 막 급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이라고 하는 게 TK 쪽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그러면 어떤 자세를 기본적으로 석고대죄해야 돼요. 정말 죄송하겠다, 미안하게 됐다 해야 되는데 계속 뻔뻔하게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보면 현수막 막 3개 그 엄청나게 큰 거 들고 가서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의 양심과 네, 없어요. A, 자기들이 질러놓은 똥을 다 치우는데 최소한의 일어나서 기립박수는 못할 망정.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되는 그날 그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최근 9년 동안 그 국회에서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펼치는 시위는 없었어요. 이건 처음 일이에요, 처음 일. 너무너무 속상하고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다. 쟤네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제 자신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켈리님 뭐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분노했을 지점이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감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제가 여러 번 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게 국가의 무능이었든 내막이랄까 이런 게 있건 상관없이 내가 대통령이라면 쇼 하다시피 뭐 이렇게 장례식장도 쇼, 청와대로 부르는 것도 쇼, 그 이후에는 문건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정부나 되는 것처럼 막 탄압이 되잖아요. 그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정치인들한테는 반전의 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기존에 있던 국가가 좀 무능했던 부분은 박근혜가 다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면 그때 진상규명 막 열심히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유가족도 만나서 힘도 좀 북돋아주고 진상규명 철저히 하라고 검찰한테 막 지시하고 그런 형태를 보였다 그러면 아마 박근혜 지금까지 탄핵 안 당했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밑바닥까지 갔었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최순실이 그런 면에서 뭐 우리 한국을 살렸다고 해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돈도 빼돌리고 뭐도 빼돌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됐다는 그거는 있는데. 그리고 캐리님 지금 목포 갔다 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목포 갔다 왔어요. 30일. 갔다 오셨던 얘기 좀 해주시죠. 세월호 직접 보셨죠? 바로 앞에서. 네, 저희가 30일 새벽에 출발해서 진도 팽목항을 먼저 예. 갔었어요. 예. 팽목항에서 느낀 거는 제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뭐 기억의 그 등대 네,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작았어요. 느낀 게 딱 느낀 게 하는 거. 큰 것처럼 보였었구나. 네, 저희는 막 그때 컨테이너가 쫙 있었고 막 가족분들 다 계신 이런 곳이 있었는데 너무 작았다는 거. 그렇게 큰 역사적인 장소가 역사에 남을 장소가 그렇게 이게 이런 장소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셨구나 하는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더라면 그 장소는 아마 캐리님이 얘기한 그만큼의 돼 있었겠죠. 근데 거기는 그쵸. 리본 하나까지 제거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탄압했거든. 그 장소를 기억하는 장소로 그렇죠. 만들어야 만들었어야 돼요. 돼요. 예, 예.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팽개쳐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인 것 같고. 그것도 다 시민들이 갖고 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 중간에 기억의 숲도 잠깐 들렀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목포 신항에 가서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 들어갈 때 또 여권 왜 그런 거 보는데 여권 들어가야 되죠? 여권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아직도 아직 신분 예. 그걸 저희가 느낀 거는 못 보게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랬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서로 보고 그걸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그 직립을 시킨대요. 그걸 다시 세워야 돼. 바퀴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다로 뺀 다음에 바다에서 세워서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그 발표가 저희가 들어온 날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난 지금도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세월호 끌어올릴 때 했으면 되는 세워서 거예요. 올렸어야 됐었어요. 그랬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빵꾸를 낼 목적으로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박근혜 해수부가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직립하는 거는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등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긴 하는데 매주 내보내는 세월호 관련한 방송인들이 있잖아요. 명정님 그때 그 방송 들으시니까 그때 해군이 뭐 출동하고 하는 그 부분들 기억들 나시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세월호가 무너진 것까지에 대한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세월호에서 사람을 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상황들이 심지어 해군마저도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를 안 해? 몇 회에 걸쳐 다뤘던 언딘만 해도요. 검찰 조사 단 1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럼요. 어쩌면 심하게 표현하면 세월호 사건은 언딘을 위한 사고였다 할 정도예요. 누가 이득인가만 보면. 그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지금 덮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조위 플러스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특검 당연히 당연히 그 가야죠. 특조위법에 특검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상에 하게 돼 있죠.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모든 인류의 구조물은요. 수직적으로 압축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인 거죠. 그리고 수평으로 가는 거는 인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월호를 세워서 인양하는 것과 눕혀서 인양하는 것은 한 4.5배 정도가 모멘트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력의 압축력을 받고 있고 압축력이 인장력을 받아버리니까 세월호 내부가 붕괴될 확률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럼 이게 세우면 가장 안전하게 모멘트들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눕혔던 이유는 이걸 안에서 붕괴되길 바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흙으로 인해서 인장력을 받던 게 압축력을 받으니까 자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와창 무너져야 진상 규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눕혀서 한 거예요. 그 끌어올릴 때 찢어진 부분. 예, 그렇죠. 그게 딱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앞쪽이었잖아요. 그렇죠. 후미 부분 아예 떼놓고 없었어요. 그 후미 제일 그렇죠. 꽁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게 그 크랙, 이게 찢어진 부분. 선수 부분 와이어 선수 부분. 와이어를 올 끌어올 때 찢어져서 다시 또 했을 때 그거.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가서 느꼈던 게 저희가 현철이 아버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날 안 계셨었는데 저희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냐.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어떻게 잘 케어를 해주시냐고 저희는 물었죠. 물으니까 밥 3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 지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뭐 통곡. 지금도 우셨네요. 그죠? 그게 동물들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새끼 잃은 동물들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이게 망가진 모습으로 거기 그래서 내 자식 뼈 조각 하나만 너무 잔인해요. 정말 너무 잔인하고 이거 그래서 저희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원하는 여한 없는 조사를 해야 되고 수색도 해야 되고 그 선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 특조위 그리고 지금 안산의 기억공원이 아이들이 있던 그 장소에도 저희가 갔었거든요. 기억공원이 세워져야 하는 안상 분향소 그 근처에 갔는데 거기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신비님한테 아까 들어올 때 얘기했지만 911 그 이후에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쌍둥이 빌딩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911 테러 말하는 예, 911. 그 자리를 지금 그대로 뒀었어요. 몇 년 동안 그대로 두다가 지금 기억공원이잖아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 그 자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명동에서 가장 비싼 제일 땅을 비싼 땅에 그 쌍둥이 빌딩이 그 랜드스케이프에 있어요. 뉴욕을 딱 봤을 때 큰 빌딩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봤을 때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거기다가 한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역시 선진국이네요. 세우기 그죠?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안산에 아이들이 있던 장소, 아이들이 꿈꾸던 그 장소에 그게 생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호 진실이나 이런 가족분들 아니면 나가서 촛불을 하던 사람들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관광객이나 모든 인적 자원 시너지가 다 그리로 갈 거라고요. 그렇죠. 안산에. 네, 안산에 갈 건데 그거를 왜 마다할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정원이 분열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국가가 나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MBC, KBS 공영방송이 지금 망가져서 정상방송이 안 돼서 그런데 되게 되면 이 문제에 바로 심층 취재를 해야 된다, 보도를.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국정원이 분열시켜놨잖아요, 안산 주민들을. 그렇죠. 말이 되지가 않아요. 네,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론 환기를 유가족한테 지금 맡겨놨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 기가 차는 게 왜 그런 행정을 국가에서 나서지 않을까?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뭐 그렇죠, 나서야죠. 있잖아요. 관련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 왜 항상 뭐든지 유가족들한테 당신들이 해서 오세요. 뭐 여론을 받아오세요. 왜요? 그분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지금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야 돼.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분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분들의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팠고 일단 그 기억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해서 기억에서 추모 이런 걸 떠나서 그게 희망적인 메시지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장소예요. 그거를 가족분들이 제시하는 기억 공원의 큰 그림이 그걸 추모만이 아니거든요.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장소로서 하는 건데 그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시작이 이제 단원고 그 교실 보존 문제였었는데 그쵸. 그것도 졌죠. 져서 지금 네. 장소를 옮겨준다고 했는데도 아직 시공도 안 하고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 또는 4.16 활동가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괜찮아. 다 그리고 알죠.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짜증나고 힘든 게 뭐냐면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세월호 지겹다. 세월호 사건은요, 어쩌면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어떤 가치가 있냐면, 모든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은 모든 국민이 다 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반대로 기억되는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저도 수도 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은 부모들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렇게 많이 단체로 뭉쳐있는 집단은 죽어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다. 자식을 먼저 보냈으니 내 목숨이 아깝겠냐고요. 부모들 그럼요. 입장에서. 네. 그런 사람들을 국민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거, 프레임. 온갖 그 음해 공작들을 했잖아요. 지겹다 세월호란 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야,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하길래 정말 피를 토하게 화를 냈던 기억이 한 번 나요. 한 몇 개월 전에. 네. 그래서 드러난 게 뭔데? 진상규명도 안 된 사건을 너라면 네 새끼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죽었는데 남들은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알고 있게 누군가는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정황도 많아. 진상규명 없이 범인도 안 잡고 그냥 쨍까라는 할 거냐고. 그냥. 그 관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요.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역사를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닌데 동학대부터 한번 훑어보면 재난이나 재해 그다음에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투쟁해온 사례가 없어요. 와해되지 않고 네. 끝까지. 아니 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분열 공작이 들어갔던 국정원과 온갖 기관들이 들어가서 유가족들을 분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투쟁 현장에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0개 국가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투쟁은 거의 전무후무예요. 그리고 이게 투쟁사에서도 저 같은 경우 이제 길거리 투쟁파니까 투쟁사에도 굉장히 아마 모범적 사례가 될 겁니다. 저희 보통 노조에서 투쟁할 때 해직이 저처럼 이제 되잖아요. 137명이면 가족까지 막 구성을 만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투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유가족들이 보여주는 이 투쟁의 기준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굉장히 투쟁적인 모델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희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역사적 차원에서도 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로가 빚을 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빚을 서로 갚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연대체 말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직접. 예,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5.18과 똑같이 되는 똑같이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5.18 진상규명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저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세월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달랐고 그리고 시민들도 달랐고 그렇죠. 해외에 계신 교포도 달랐고 저는 이 삼일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 덕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네. 인도를 했다. 음. 네, 우리처럼. 교실 옮길 때 제가 갔었거든요. 네. 이건 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새들이 다롱고 맞아. 위를 돌았고 앉아 있다 갔거든요. 켈리님께서 네. 이제 다시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네, 내일. 지금 토론토에 사신다고 그러시죠? 네. 그쪽에는 이게 세월호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진상규명 바라는 교포분들 많으세요? 있죠. 네. 저희가 처음 이제 세월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토론토에서 먼저 그러니까 토론토 자체에서만 생각하면 토론토에 지금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온라인 베이스지만 오프라인도 모이고 하는데 거기에 처음 엄마들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한 멤버 중에 이제 제가 어느 영상 보고 그 다운타운 출근길에 펑펑 울고 나서 영상을 앞으로 피켓팅을 하러 갈까 하다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같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집회를 시작한 게 150명 가량이 모였었어요. 와. 토론토에서.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가족 단위의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게 모든 단체 이름 빼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엄마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집회와 유가족 간담회, 영화상영, 다이빙벨, 뭐 그다음에 나쁜 나라,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자백까지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깨워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토론토에는 특히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영호님이 단식을 시작하시고 힘들어할 때 그때 단식을 같이 시작했어요. 네, 동조 맞아요. 단식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릴레이 단식으로. 릴레이 단식으로 매일 한 끼씩. 지금까지요? 돌아가며. 예, 와, 오늘도 정말 1173일인가 그래요. 대단하다. 와. 아직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부끄러운데요. 아직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어떤 진상 규명이 좀 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 단식을 이제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토론토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해외 동포 릴레이 단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의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참사 이후로 지금까지 매달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안 빠지고. 대단하시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시고 모임을 하시고 책, 뭐 독서방, 하다못해 뭐 농사방까지 그런 그룹들이 그렇게 정말로 거기서 깨어나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안부 그 합의 반대 선언할 때도 같이 뛰고 그다음에 또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도 하고 광고도 같이 내고 그리고 촛불도 했어요. 촛불도 저희가 토론토에서는 총 3회, 4회까지 했는데 제가 1회부터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 1회, 2회 때 저희가 500명이 모였어요. 토론토에서.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배운 바하고 깨달은 바가 거기에였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파트별로 촛불이 있어졌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그 그룹들이 계속 연결적으로 하면서 네. 이게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이 대규모의 커뮤니티로 모여진 거죠. 모여지고 이 안에는 다양한 자기의 주장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달이 되고. 그렇죠. 국정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따로따로 집회가 이루어지더라도 해외에서는 이게 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 토론토에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같이 해보자. 하자. 안 하는 도시에 연락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해서 그게 4.16 해외연대예요. 맞습니다. 4.16 해외연대에서 전 세계 동시 집회를 그러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 그 차이가 그게 뭐냐면 1주기 때는 25개 도시인가 그랬고 2주기 때는 30몇 개, 3주기 때는 52개. 그쵸.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기존의 동포 사회는 관료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평통이나 자평통이나 그다음 국가의 일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해왔고 그것이 자본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하나의 보수적 그룹이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발적인 동포들이 일어나서 네. 진보 민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룹이 생겼고 네. 이 그룹들이 이제 기존의 관료 조직을 능가할 만큼 성장했고 그 관료 조직들을 이제 케어할 이 단계까지 갔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지금 말은 못 하겠는데 모 단체까지 다 지금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당신들 제대로 일하고 있어? 뭐 그리고 회계 좀 공개해봐. 뭐 여기까지 지금 가버린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바람직하게 지금 해외 동포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서 지난 촛불 집회에 존경을 재고 보냅니다. 많았을 때는 예. 전 세계 동시 집회를 했을 때 72개 도시에서 참여했어요. 우와. 동시 집회. 네. 그래서 그 현지 그러니까 도시의 그러니까 제외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인 기록들이 다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 모였고 우와. LA에 그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데서도 500명 가까이 나왔고 저희도 500명 그 커뮤니티 자체에서 여태까지 해오지 않은 그만큼 재외 동포들의 분내가 컸다는 거예요. 바꾸자는 의지가 국내에서도 있었듯이 해외에서도 그만큼 있었고 같이 그러니까 해외만 떨어진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할 때 같이 날짜를 맞췄거든요. 그때 11월 11일인가 18일인가 네. 그때
그렇게 해서 같이 연대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국내든 국외든 그게 차이가 없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 전 인류적 우주의 기운이 그렇죠. 뭉쳐서 촛불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수함을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역사의 역습 같은 건데 더 강하게 억압할수록 반발해서 뭔가 그건 거짓이야라고 뛰쳐나오는 민족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 영원히 못하는 나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쁜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려고 할 때 국내에서 국외에서 많은 동포들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근데 그 기준이 정치적 논쟁거리였다고 하면요, 그게 오히려 더 교포들도 분열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봤을 때 세월호라고 하는 이 사건이 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누구도 거기는 저는 거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정치 논쟁으로 만들어버린 건 그들이거든요. 그들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막 났을 때 그 세력들도 이거 진상규명하자, 이거 이 나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같이 손들어줬다면 세월호 사건만큼은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까지 이렇게 쭉 비춰보면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황교안도 개입했고요. 우병우도 개입했고요. 김기춘도 개입해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 대통령도 않는데 개입돼 있죠. 최근에 보고 시간 9시 반이나 30분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면 재조사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특조위 때까지는 세월호에 대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묻어두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 저는 준비가 꽤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하시고 민주적이시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이게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촛불 대통령이라고 하셨듯이 세월호 대통령이 믿어요. 준비를 해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까 곰피디에게 잠깐 떠오르는, 정말 박근혜 씨가 우리를 탄압했던 걸 보면 너무 가짠죠. 우리 민족이 34년간 탄압에도 딛고 일어났거든요. 말살 정책에도 살아난 민족인데 4년 탄압해서 한번 죽여보려고 했다는 게 너무 가짜고 우습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그러네요. 까이거. 근데 제가 마지막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들었는데 깜빡했었던 거예요. 왜 선관위하고 이 포럼이 선관위가 온 거죠? 그 재외동포, 그러니까 재외선거에도 저희가 해외 연대에서도 이게 참여를 여러 가지로 개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데 대선의 원대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게 시민의 눈이었어요. 예.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재외선거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가 그게 유일한 그렇죠. 창구잖아요. 그거를 국내에서 하시듯이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시민의 날개에서 시작하시고 그 시민의 눈 해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모아서 거기 지금 한 160명 가량 예, 계시는 걸로 모여있죠. 알았어요. 거기서 모여서 시민의 눈에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거 정보도 주시고 참관인 신청을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하셔서 이제 하는데 직접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문제가 뭔지 알았고 그걸 직접 얘기해보자 아. 해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직접 요청을 중앙선관위, 했구나. 중앙선관위 재외국민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고 더민주에서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겪었던 문제들, 현장에서의 문제들, 제가 재외동포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그쪽에서 입장은 조금 짧게만 얘기했어요. 뭐가 지금 개선돼야 되나? 지금 개선돼야 되는 게 예. 선거구가 많아요. 소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할 지금 수 있는 투표장. 171개 국가에서 네. 대사관에서만 투표를 하니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되니 늘려달라. 네. 대사관에서만은 아니지만 일단 늘려달라. 그 커버하는 구역의 큰 지역은 800km, 1000 그렇죠. 몇백 표를 비행을 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애들 데리고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현지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러니까 돼요. 좀 투표소를 늘려달라. 늘려라.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현장 개표를 하라. 아, 현장에서 이송할 때 문제가 있으니 현장에서 현장 개표 까서 아예 이송하고. 결과만 통보하라. 그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하는데 거기서 까는 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죠.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몇 장 안 돼요, 진짜로. 우리 해봐야 5,000표 뭐 이렇게 되는 그걸 해라. 그리고 투표함을 클리어한 걸로 해라. 아. 깨끗한 투표함. 그 세 개 그래서 요구를 했네요.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예. 했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4.16 연대 포럼인데 갑자기 선관위가 왔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권이 힘을 잃고 기존 기득권 세력이 다시 바로하면은 선거 부정에 대한 논란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제 이것도 적폐니까 뭐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켈리님. 네. 시간이 좀 짧죠? 앞에 술 한잔 넣고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해야 맨날 얘기 하고 그러는데. 예. 켈리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한국 소식 계속 접하면서 한 명도 안 살아나올 때 그 느꼈던 그 상실감과 국가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감정이 지금 거의 이제 4년째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와 보시니까 한 10일 정도 계신 거예요? 네, 이가. 이렇게 짧게 나오셨어요? 일하는 사람이라. 뭐 그쪽은 뭐 휴가 한 달 내고 그런다면서. 아, 그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뭐 알아서 먹어야지 뭐. 제가 애들이 아직 어려요. 나이보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당했어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네. 자, 마지막으로 애청자이자 또 뭐 어떤 인터뷰로서 여러 가지 위치가 있겠습니다만 연대하고 계시는 수많은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세월호가 우리를 깨웠고 그리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국내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내조국이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 아니면 박근혜 뭐 이렇게 계속 될 때까지 주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자랑스러웠던 그게 부끄러웠는데 가장 큰 다시 내 조국이라는 뿌듯함이 생긴 게 촛불이에요. 촛불이고 그거를 이뤄낸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각자 자리에서 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왔고 그 마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 연대를 계속 해 나가서 항상 지켜보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해나간다는 그거를 잊지 말고 항상 응원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새날 방송 지금 너무너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한데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자리 만들어주셔서. 오랜 시간 같이 연대해왔고 어려운 말로 연대지 그냥 친구 같은 거죠. 서로 간의 친구 같은 거 아쉽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얘들 다 키워놓고 네. 9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킨헤드에 대한 증빙은 하나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그러면서 돈 빌려서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고 다 한 것까지 비난을 하고 있다. 이 사람 진짜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제가 패친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잘 안 밝히고, 고위공직자가 세금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런 비슷한 증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크지 않은 증여인데 증여세를 내려고 하니까 세무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국세청 직원이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꼼꼼하게 세금을 내려고 그러냐. 이런 반응까지 한답니다. 사실은 국세청에서. 그러면서 당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봤었다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꼼꼼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아왔던 그런 오랜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된다. 원칙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공직에 나가고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공직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거 뭐 물려받은 돈으로 뭐 옛날에 관례상 그랬으니까 뭉개고 지나가겠어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홍종학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죠.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도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제2의 김상조 사태다. 그러니까 지금 홍종학 후보가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그 경직함과 전문성, 그리고 감수성, 그리고 그의 혁신성이 기존의 관료들 또는 지금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이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이익이 맞물려서 홍종학이 오면 좆됩니다. 씨발 이게 짱돌 쳐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푸싱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관료들, 기득권들이 강력하게 홍종학이의 혁신적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국민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러 가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리고 그거를 앞세워서 안철수와 박지원이 홍종학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과 같은 한패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가 없는 국민의당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리고 국민의당의 총수가 기득권이라는 것. 적폐 세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들은 마치 홍종학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급적으로 단결되어 있다. 기득권에 계급적으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들통나는 사례. 그러네요. 그래서 개새끼다. 그러면 이 세 당은 계급적 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이 바보가 아니야, 씨발 이제 다 알잖아. 그러네. 그런 정황들이 곧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축출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명종님 얘기했던 대로 구급 하위직이라고 봐주지 마라. 관련된 자 모두 옷 벗어라. 그것이 시대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 안철수는 그렇게 계급적 연대를 한다고 보면 박지원은 왜 그러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하죠? 이 양반은. 박지원은 그 계급에 붙어서 정치를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역하는 거죠. 돈 뭐 재벌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재벌가의 일가예요. 사돈이기도 하고 등등의 어쨌든 그럼 계급 연대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박지원도. 계급적 권력적 계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계급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홍종학의 불법 행위로 오인돼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 홍종학 후보자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주주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한겨레 신문이 보면 예전에 국세청에서 이야기한 절세 가이드라인 이거를 기사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대로 했다고 쪼개기 편법증여라고 지금 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언론들의 그 행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자별로 다른 건가? 이게 아니면 회사에 어떤 그 방침이 없는 건가요? 나는 이게 모르겠어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국세청이 권고한 또는 절세를 위해서 권고한 이 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철수와 박지원은 이 안을 정상으로 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야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원이죠. 이게 잘못됐다. 공정하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었네. 그러니까 맞네요. 이번에 그 있는 사람들은 좀 소금 더 내라. 그래서 이 절세법을 없애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상식적인 국회의원이죠. 그러네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면 나도 그랬고 안철수도 나도 그랬고 유승민도 그렇잖아. 유승민 나도 했고 있는 놈들 다 했으니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 있네. 그럼 홍종학이를 욕할 게 아니라 홍종학 후보 때문에 그럼 이거 좀 개정합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넘어서 이자들이 기득권과 같이 한 몸이 돼서 홍종학이를 몰아내려고 하는 김상조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까? 자료를 막 그 얘들이 갖다 주고 공정위 얘들이 갖다 주고 못 오게 막 처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부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 니네들 더 압박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게 사실 그 홍종학 전 의원이 지금 현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뻔하잖아. 필리버스터 다 들었잖아요. 뭘 개혁해야 될지. 대기업 중심의 그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바꿔서 중소기업 위주로 원투예요. 맞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는 뭐 V3도 포함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위협감들 때문에 지금 파상 공세로 전체가 다 손을 잡고 지금 공격을 들어오는 모양새고요. 사실 그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어요. 청문회에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들,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청와대도 홍종학 후보자를 믿는 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문회를 보면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필리버스터 때처럼 혹시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그리고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제는 이래야 되고 중소기업은 역할은 이렇고 대기업은 이래야 되고 막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합니다. 제2의 필리버스터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할 말 마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살짝 기대가 되고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나타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안철수 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신랄하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칼을 갈고 있는지. 아니 이게 칼을 갈았다고는 하는데 좀 웃겨서 명문대 출신이 아닌 중소기업가가 한계가 있다. 소양이 없다는 말은 벤처기업인 중기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힐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예. 네. 책에서 했던 그 의도가 전혀 이게 아니라고 홍일학 의원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는 더 걱정인 것은 청와대와 야당이다. 뒤늦게 이런 문제를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 상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증여세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임대료로 갚아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쪼개기는 국세청이 장려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려주고 임대료로다가 갚아나가. 뭐 이거 아주 정상인데? 잘못한 건 본인이죠. 그러니까. 고3 때 증여세 안 내고 어떻게 땅을 사는지를 밝혀야 되는 그 서울대 상황이죠. 가려면 공부만 열심히 했을 텐데 아니 거기다 막 그러면 돈도 팍 본인 주고. 말대로 도움받지 않고 매매했다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면 되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씨 지금이라도 밝혀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다. 자기 편 챙기려고 이성의 눈 가리고 정의의 잣대를 구부린다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마저 부러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이 사람.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즉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매달리면서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더 극심한 캠코더 인사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파다하다. 아니 그럼 인사를 그럼 어디서 해? 여기서 하지. 아니 저는 이 코드 인사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자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코드 인사는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캠프 코드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정책을 국정을 펴나갈 때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코드 맞는 사람들,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공격을 하려고 만든 말이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는 일을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정부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까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당 사람들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공의 것이라면서 논공 행상의 잔치상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위임받는 엄중한 자리다. 그 책임에 걸맞게 능력과 자질, 덕성과 평판을 검증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해당 사람들은 뭔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 살아남겠다면 내가 신비님 영향도 받았지만 이 스탠스를 바꾼 건 나 때문일 거라고 봐. 물론 농담이에요. 농담이면 간만에 건 들으십시오. 안철수 정계원 때 1년 정도면 한다고 그랬잖아.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여름에 아마 또 해외 유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표를 써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정상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오기, 질투 정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정상 정치로 돌아온다면 지금 개헌도 앞두고 온갖 적폐청산을 앞둔 세월호 진실규명 법안도 지금 11월 22일 날인가요? 이게 지금 상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놓고 잘한 건 잘해야 당신도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거든. 그런데 그냥 오기와 질투로 가득 쌓여가지고 잘한 것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깐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민의당이 까면 이게 굉장히 천박했거든요. 그동안에. 근거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래도 나름 친일과 친미와 독재의 DNA를 갖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무슨 근거도 없어. 맨날 말만 하면 MB계라고 욕이나 쳐먹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 쪽으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까 권 PD 말대로 당에서 축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내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중심의 위원장들이 안철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사퇴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거는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발표했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지만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위원장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정상 정치로 돌아와라. 국민들이 예전에 촛불 이전의 국민하고 달라졌다. 이제는 꼼꼼히 우리 국회의 누구이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크가 잘못됐을 때는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그럼 이것들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한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합심해서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거기에서 국민이 박수를 주고 지지를 보내줄 거다. 지금처럼 하면 좆된다 안철수 씨.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 보면 양대 산맥 안철수와 박지원 이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헷갈려요. 안철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박지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시정연설이 있던 날 보도자료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다. 시정연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난관 극복의 의지가 밝혀졌다.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이어서 뭐가 나오냐 하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까기 시작을 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언론을 링크를 걸면서 까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면 이 박지원 씨도 이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철수 씨를 보면 저는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거든요.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쪽의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내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그냥 기사로 쓸 수 있게 안철수가 묵인을 했다 내지는 기자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 매우 훌륭해. 매우 훌륭하면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요. 저쪽 적폐 세력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김상조를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동남아 순방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한중 관계 복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미중 균형 외교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드 해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선을 그었던 이유가 일본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북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낸 뒤 한미일 공조도 북핵 대응을 위해서라며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미일 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까지 가면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전면 대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려는 포석도 읽힙니다. 하지만 당장 보수 여당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거라며 비판에 나서는 등 미중 균형 외교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청와대 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입국하는 공항서부터 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ますがフラッシュに笑顔で 고급 료칸에서의 만찬과 뒤늦은 생일 축하 꽃다발까지 일본은 이방카 트럼프의 방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전통 음악과 음식으로 일본식 접대 문화 오모테나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렸습니다.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최측근, 이방카란 인물이 이미 거물급 정치인을 넘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또 모레 있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분위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방카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아베 총리와 일본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방카와 함께 도쿄에서 열린 국제 여성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이방카가 조성하는 기금에 위안부 위로금의 5배가 넘는 556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반발하는 친박계를 향해 추태 그만 부리고 떠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잡고 호가호위해놓고선 탄핵된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한 반발을 진화하는 수준을 넘어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청산 의지까지 드러낸 겁니다. 이에 맞서는 친박계는 박 전 대통령 제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제명 대상으로 꼽힌 의원들 측에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아직 구체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 친박계가 크게 위축되면서 바른정당 내 통합파의 한국당 복귀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복당의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고 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르면 6일에는 탈당을 해 한국당에 재입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탈당 인원과 관련해서도 당초 1차로 8명 정도가 예상됐지만 통합파 의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신비님 말씀을 어떤 분인가가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심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안철수 왜 저러지? 저도 이해를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서 무슨 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말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그걸 이제 깨달아, 씨발. 저래 대가리가. 그래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뒤에 좀 잡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뭘 해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 노선을 바꾼 게 아닌가 일단 워딩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다. 사실은 안철수의 경쟁자는 기타의 다른 정도의 사람들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의 경쟁자는 이현주예요. 이현주 언젠가 안철수 힘 뺏기면 물어뜯는다. 그렇죠. 뒤통수 팍 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 중에 국민의당은 뭔가 좀 존재감 이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국정감사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아젠다들 속에 어정쩡한 거야.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다가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좀 그렇다는 이 홍종학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후보자면 이쪽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강원 양책을 쓰면서 지금 농락을 하고 있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전자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호감을 좀 얻으려는 지역에 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기만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네.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종학을 물어뜯는 것은, 홍종학 후보를 물어뜯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종학 후보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갖 낭설과 카더라로 씹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조각 퍼즐을 지금 끼는 게 홍종학인데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속마음이. 그러면 물고 현 정부가 못하면 물어 뜯어야죠.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현 정책이 또는 부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특정 계급을 위한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물어뜯으면 안 되죠. 근데 홍종학의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식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를 승계하라라고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홍보한 자료를 놓고 그거를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어뜯는 거는 잘못된 거다. 아직도 방향이 아까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중 관계가 그 국민의당이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또는 국민에게 아직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는 있으나 아직은 멀었다.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예, 좀 일관되게 그냥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한때 우리의 동지였던 관계에서 보면 국정을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협조해야 돼요. 국정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처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쯤 됐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야당의 입장으로 보기에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투쟁을 하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철수가 했던 비난이 자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홍정학 의원에게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를 증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생 아니고 일단 중학생이고요. 네, 맞아요. 13살이니까. 그리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써서 그 세금을 내줬다. 세금을 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혁신적인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했는데 방금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가 아니라 절세, 그 네. 국세청 가이드대로 한 건데 2012년에 기사들이 성지처럼 지금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고3 때, 그러니까 1979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유승민도 똑같은 네, 케이스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왜 까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흠만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게 되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 돈을 주고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고3이란 말이에요. 안철수가. 이 돈을 어떻게 매매로 이 학생이 받을 수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2층 주택과 토지를 가족들한테 이제 안철수를 포함한 가족들한테 줬는데 안철수 지분은 그중에 20%란 말이에요. 오호, 매우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당시 상속세 법에도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자기는 저서에도 썼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네. 네. 하지만 고3 시절에 할아버지의 땅을 자기가 돈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서 받았고 이 지분이 9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9,200만 원이에요. 92년도예요? 네. 우와.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지금 홍종학 의원의 가족사와 비슷하게 지금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본인은 그거를 증여가 아니라 매매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무슨 돈을 주고 샀는지 세금은 어떻게